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문학 수업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69쪽에 있는 파수꾼이라는 작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69쪽 펴보도록 하고요. 작품 한번 바로 보도록 하죠. 일단은 제목이 파수꾼이다, 그죠? 제목이 파수꾼인데, 제목에 있는 이 파수꾼이라는 사람, 이게 뭐 하는 사람입니까? 맞아요. 망을 보는 사람이죠. 그지? 망을 보는 사람. 망을 보는 사람을 우리는 이제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뭔가를 이제 지키기 위해서 또는 뭔가를 감시하기 위해서 이 망을 보는 사람을 우리는 파수꾼이라고 하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할게요. 이 이야기는요, 우화입니다. 우화. 무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어떤 이야기를 갖고 와서 작가가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 방식이거든요. 우리는 그걸 우화라고도 하고, 우리가 저 뒤에 가서 학습 활동을 통해서 또 볼 겁니다만은 그걸 또 알레고리라는 이야기로도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우화입니다. 우화인데, 이 파수꾼이라는 이야기는요,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를 읽어봤죠? 아직 안 읽어본 사람은 지금 멈춤하고 먼저 읽어옵니다. 다 읽었죠? 우리가 읽어봤겠습니다만은 어디선가 많이 본 이야기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와 이야기 형식이 비슷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늑대와 양치기 소년 알고 있죠? 어렸을 때부터 아주 많이 봤던 요 이야기도 우화입니다. 그죠? 늑대와 양치기 소년이라는 이 이야기에서 포맷을 가져왔거든요. 어찌됐든 늑대와 양치기 소년이든 이 이야기도 우화고, 그 우화의 양식을 따온 이 파수꾼이라는 이야기도 우화입니다. 우화라는 것은요, 쌤이 아까도 방금 이야기했지만 작가가 또는 지은이가 이야기하는 사람이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기 위한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둘러서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이제 방법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이야기는요, 풍자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고 보면 됩니다. 풍자. 이제 뭔가 이제 뭡니까? 둘러서 또는 비꼬기 위한 또는 한 꼬집기 위한 또는 비판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이야기 방식이 이제 풍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이야기의 의미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 이야기의 의미를 읽어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어떤 이야기의 형식 또는 이야기의 사건 또는 이야기 인물, 등장하는 인물, 배경, 사건을 위시한 줄거리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 작가가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우화라는 양식 또는 이 우화라는 양식을 선택했고, 또 그 안에 이런 인물을 설정을 했고 이런 이야기를 만들었는가를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 방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던 이 이야기 속, 파수꾼이라는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작품이 창작된 시기에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요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시대적 배경. 이 작품은요, 이 작품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다시. 이 작품은 1973년작입니다. 1973년작이에요. 1970년대 작품이죠.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은 모르는 일입니다. 쌤도 태어나서 겪은 일은 아니에요. 1972년 10월 17일입니다. 우리나라 현대 정치사에서 굉장히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박정희라는 사람이 대통령이었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발표합니다. 이거는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중요한 일. 이 유신헌법이라는 게 뭐였냐면요, 우리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해봅시다. 유신헌법의 골자가 뭐였냐면, 일단은 니네 국회
국회를 구성하는 사람도 누구죠? 국회의원이죠, 그죠? 여러분들 뭐 올해부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이제 투표를 했을 겁니다. 지난 친구들은. 아무튼 올해도 총선이 있었고, 그 국회의원들은 결국 누가 뽑는 겁니까? 국민들이 뽑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 국회의원들이 활동하는 이 국회를 해산시켜 버립니다. 해산시키고 유력 정치인들, 자신의 반대쪽에 섰던 유력 정치인들을 감금시키거나 또는 아니면 이제 그 중앙정보부에 끌고 가가지고 뭐 고문한다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튼 이제 무력 군대와 어떤 경찰력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결국엔 국회를 해산시켜 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입법기관을 마비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계엄을 선포합니다. 계엄. 이 계엄이라는 것은 그냥 비상 상황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엄을 선포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대통령 직선제를 폐지해요. 여러분들 이제 대통령도 국민들 투표로 뽑지 않습니까? 그걸 폐지를 하고 선발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선제로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대통령이 원래는 연임을 못합니다. 우리나라는요. 그죠? 5년 한 번밖에 못합니다. 평생. 그런데 그 연임을 제한하는 것을 이거를 철폐를 해버려요. 이미 박정희는요, 이 유신헌법을 발표를 했을 때 이미 3번째로 대통령을 하고 있었던 상황, 당선이 된 상황이었어요. 당선이 된 상황이었는데 이 연임 제한을 철폐를 해버렸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것은 결국 이제 이 유신헌법을 발표한 것의 어떤 그 궁극적인 목적이랄까요? 이건 바로 뭐였냐면요. 이거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나라를 마음대로 운영하겠다. 독재를 하겠다.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종신집권. 죽을 때까지 내가 권력을 잡고 내 마음대로 나라를 통치하겠다라는 어떤 의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유신헌법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유신헌법은 이제 또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죠?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국민의 의견을 묻는 또 투표죠. 그걸 실시를 해요. 투표를 실시를 했는데, 근데 이때 웃긴 것은 뭐냐면 찬성률이 거의 90%에 달합니다. 90%. 그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냐면, 자,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저 파수꾼이라는 이야기와도 굉장히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데, 이때 박정희 정권이 내세웠던 것은 바로 뭐였습니까? 반공이었습니다. 반공. 그러니까 우리의 주적이 누구다? 우리의 주적은 바로 북한이다. 내가 북한 때문에 이 유신헌법이라는 것, 지금은 국가 비상상태다. 아직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북한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비상 상황으로 국가를 운영해야 된다. 이걸 핑계로 해서 이걸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국민 동의를 90% 정도 이끌어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전에 굉장히 좀 뭐랄까 반대파도 다 숙청하고 언론도 조용하게 만들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이제 그 뭐랄까 조작이랄까 아니면 이제 부정선거랄까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기법들이 가해지긴 했어요. 공작들, 기법이 아니라 공작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있었긴 했었는데 아무튼 90%의 투표를 이끌어내면서 이게 이제 통과가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때 가장 이제 앞에 내세웠던 것이 바로 반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찬성률이 90%에 달했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유신헌법이 발표가 됐습니다. 유신헌법이 발표되고 공포되고 그게 시행이 되면서 개인의 자유가 굉장히 제한이 되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이런 권한도 다 사라졌죠. 대통령 완전 뭐랄까 지금 이제 저런 이제 이제 아프리카라든가 또는 이제 그 남미라든가 이런 어떤 독재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제 그 중동이라든가 그런 국가들처럼 1인에 한 명, 대통령 한 명에 의한 거의 이제 뭐랄까 뭐 왕정과 같은 아주 역사적으로 퇴보하는 그런 어떤 일이 바로 이 유신헌법을 발표한 시기였습니다. 아무튼 이런 유신헌법이 발표가 됐고 그 다음에 이 파수꾼이라는 작품이 발표가 됐거든요. 자, 오늘 쌤이 시대적 배경을 이야기한 것은요. 이러한 일련의 사건과 이 이야기가 굉장히 좀 긴밀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시대적 배경을 좀 머릿속에
좀 넣어놓고 이해를 하면서 이 작품을 봐야 작가가 결국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쌤 쌤이 이 작가에 대한 이야기도 빠뜨렸는데요. 자, 요 이강백이라는 사람이 이 글의 작가입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도 이제 봤겠지만 이 글은 희곡이에요. 극작가입니다. 아주 이제 유명한 극작가였는데 대체로 굉장히 사회 비판적인 이런 작품들을 많이 썼어요. 여러분들 이제 다른 교과서에 사회 비판적인 이제 우화의 형식을 빌려서 많이 썼거든요. 우화의 형식. 일단은 이제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제 우화라는 게 이게 이제 풍자의 어떤 기법, 그지? 비유의 기법, 그지? 빗대어서 말하고 돌려서 말하는 이런 어떤 형식을 갖고 있는 글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기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류의 작품들을 많이 썼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강백 작품 중에 여러분들 또 기억을 해야 할 만한, 우리가 이제 오늘 같이 볼 파수꾼 말고 또 함께 또 기억을 해둘 만한, 또는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 작품이 바로 뭐냐면 결혼이라는 작품입니다. 그 이강백 작가의 작품, 이제 그러니까 희곡이거든요. 이 희곡을 선생님이 굳이 읽어보라고 하는 이유는 그동안 이제 뭐랄까 시나리오나 희곡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이강백 작가의 작품이 굉장히 많이 기출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기출 문제를 떠나서 한 번쯤은 꼭 읽어볼 만합니다. 또 재밌기도 하고요. 자, 아무튼 자, 파수꾼이라는 이 작품이 창작이 된 시기의 시대적 배경과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선생님 보통 뭐 이런 이제 여러분들 뭐 소설이나 또는 이제 이런 극갈래 작품들은 이제 또는 이제 뭐 시도 그렇고요. 아무튼 이제 선생님은 보통 이제 내용 요소부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작품은요, 형식 요소부터 좀 보고 이야기를 합시다. 이 작품은 아까도 선생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만 희곡입니다. 희곡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 중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희곡이라는 것은 뭘 목적으로 합니까? 연극, 그러니까 연극 여러분들 본 적 있죠? 무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에 배우들이 직접 나와서 공연을 하죠. 연기를 하죠. 그래서 이 희곡이라는 작품은, 또는 희곡이라는 갈래는 무대 상연, 연극이라는 이 무대 상연을 위한 뭡니까? 대본입니다. 대본. 그래서 이 작품이 희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작품에 아주 중요한 무대 장치가 있어요. 중요한 무대 장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야기는 다 읽어봤죠?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망루입니다. 요 망루가 굉장히 중요한 무대 장치입니다. 요거 망루. 이게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이제 배경이기도 하고요. 자, 망루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망루냐, 이제 이렇습니다. 선생님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 이제 땅입니다. 땅이고, 여기 마을이에요. 여기. 마을인데, 마을에는 울타리가, 아주 높은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마을이 있고, 이게 아주 높은 울타리 쳐져 있고, 이 마을 앞에, 여기는 이제 황야예요. 황야인데, 여기 이제 뭐 꽃도 피어 있고, 풀도 자라고 그런데, 이 마을 앞에, 여기에 아주 높은 이런 망루가 세워져 있습니다. 망루가 세워져 있어서, 망루에는 가장 높은 곳, 그지? 그리고, 이 중간으로 이제 또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가 이제 망루입니다. 망루. 그래서 가장 이 망루의 가장 높은 곳에는, 그러니까 망루 전체에는 누가 거주를 하냐면요. 여기는 이제 파수꾼들이 있죠. 파수꾼들. 이야기의 이제 주인공인 파수꾼들이 있는데, 이 망루의 가장 이제 높은 곳에서만 여기 황야를 볼 수 있어요. 황야를 볼 수 있습니다. 황야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망루의 가장 높은 곳에서만 마을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마을에서는 망루를 볼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황야를 볼 수도 없습니다. 울타리와 망루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요런 구조다. 자, 이미 여러분들 뭐 이 막루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고, 파수꾼이다라는 이제 여기 이제 주인공들이 파수꾼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리고 아까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뭔가 좀 감이 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죠? 여러분들 이제 그 요거랑 쌤이 이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떠올랐던 개념이 뭐였냐면, 여러분 사회 시간에 아마 배웠을지도 모르겠는데, 사회 보면 이제 파놉티콘이라는 윤리 시간에 배웠을까? 파놉티콘이라는 이 감옥의 형태가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파놉티콘. 이게 뭐냐 하면 감옥입니다. 감옥인데 이 그러니까 죄수들이죠. 죄수들을 아주 감시하기에 용이한 형태 구조가 바로 파놉티콘이라는 감옥의 구조입니다. 감옥에서는 이 감시자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고요. 그렇지만 감시자는 그 죄수들을 모조리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볼 수 있는 바로 그런 감옥이 파놉티콘인데, 야, 요 파놉티콘이라는 개념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요거는 이제 여담이고요. 자, 아무튼 이 막루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 그죠? 자, 그거는 바로 이 작품이 희곡이고, 이 희곡이기 때문에 무대에서 상연이 됩니다. 그래서 무대 장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막루라는 이 무대 장치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꺼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 볼 만한 이 작품의 형적 특징은 바로 뭡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우화다라는 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나 또는 풍자를 통해서 말 그대로 둘러서 이야기를 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의미를 담아 놓은 것.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작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파악한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자, 크게 눈에 띄는 형적 특징들은 일단은 이 두 가지 정도를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형적 내용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제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극갈래도요, 여러분 이제 소설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거 뭐 형식은 이제 희곡의 형식을 취하고 있겠습니다만은, 대본의 형식을 취하고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인물, 사건, 배경을 위한 이제 줄거리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작품도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 파악, 그러니까 줄거리 파악을 하는데 좀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인물은 뭐 이제 희곡이고 굉장히 우화하기 때문에 이야기 자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아까 쌤이 이야기했었죠. 양치기 소년, 그러니까 늑대와 양치기 소년이라는 그 이야기의 포맷을 따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이야기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인물이 어떤 인물이 등장하느냐? 촌장이 있어요. 마을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촌장이 있고, 그 다음에 파수꾼도 있습니다. 파수꾼이 3명이 있어요. 파수꾼의 이름은 없습니다. 파수꾼 가, 파수꾼 나, 파수꾼 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물은 바로 누구냐면 파수꾼 다입니다. 파수꾼 다. 촌장과 이 파수꾼 다가 이제 가장 핵심 인물,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파수꾼 다는 어떤 인물이냐? 이 소년이에요. 소년. 그리고 이제 갓 파수꾼이 된 겁이 굉장히 많은, 그지? 그런 소년입니다. 그런 소년인데, 자, 그래서 이제 파수꾼이 되었어요. 소년은 처음에 되게 좋아합니다. 되게 좋아하고 막 이제 막 그 파수꾼 나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파수꾼 나. 이 파수꾼 나는 노인이에요. 노인인데, 그리고 이제 가가 있죠. 파수꾼 가가 있고, 이 사람은 이제 가장 막루의 높은 곳에서 이제 황야수를 보는, 말 그대로 이제 감시자입니다. 감시자인데, 이 파수꾼 가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리떼가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면 파수꾼 나가 양처부고 막 쳐요. 양처부고 막 치면 이제 사람들이 막 혼비백산해서 막 이제 막 대피하고 좀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마을이 이제 그런 식으로 돌아갔었는데요. 이제 이제 파수꾼 다가 처음에 왔을 때 이제 가가 이제 이가 나타났다라고 하니까 파수꾼 나가 양처를 막 치는 거예요. 근데 다는 너무 무서워서 막 수그러 있고 막 무서워서 막 이제 오들오들 떨고 있었던 그런 아주 유약한 소년이거든요. 근데 이 소년이 하루는 이 막루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막루의 가장 높은 곳에.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리떼가 나타났다라고 했을 때 그 막루의 너머를 보게 됩니다. 처음이었죠. 막루의 너머를 봤는데, 즉 뭘 보게 됐느냐? 뭘 보게 됐냐면 진실을 보게 된 겁니다. 자, 여기 정리를 좀 할게요. 파수꾼 다는 막루 너머의 진실을 보게 됩니다. 그 진실이 무엇이었느냐? 이리떼라고 했던 것은, 이리떼, 이건 바로 뭐였냐 하면 바로 흰 구름이었어요. 그래서 진실이 결국 무엇이었냐면요, 이리떼는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이리떼는 없다라는 거였어요. 이거를 알게 됩니다. 다가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소년이 촌장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의 내용은 당연히 촌장님, 이리떼는 없어요. 원래 없어요. 이제 와서 우리 진실을 말하도록 하죠. 마을 사람들에게. 이런 류의 내용을 편지로 보냅니다. 그래서 촌장은 이 다를 찾아옵니다. 얘를 찾아와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자,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찾아왔어요. 다를 찾아왔어요. 다를 찾아왔고, 촌장이.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촌장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렇죠. 이 촌장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치?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진실을 알고 있었고, 또 누가 진실을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파수꾼 가도 진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치? 그렇지만 이 파수꾼 나는 몰랐어요. 이거를 모르고 있고 지금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수꾼 나는요, 촌장에게 굉장히 맹목적인 태도를 보여줘요. 그죠? 맹목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아무튼 자, 이렇게 촌장이 다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다가, 소년이 촌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리떼는 없어요. 그건 그냥 아름다운 흰 구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고 우리 이제 울타리 너머로 나가서 막 자유롭게 살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진난만하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촌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이 촌장이 다를 찾아와서 이 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랑 울타리 밖에 나가서 딸기를 같이 따는 생각을 했어. 딸기. 그지? 그래서 이 딸기는 너 먹고, 내가 그 딸기가 어디에 많이 있는지 알고 있어. 그지? 그래서 너랑 단둘이 가서 딸기를 따고 싶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거 딸기는 뭐냐면, 이 파수꾼 다라는 소년에게, 진실을 알게 된 이 소년에게 너에게 이익을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아, 이리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람들 결국에는 이리떼 물려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느냐. 이리떼라는 이 허상의 존재가 있었던 덕분에 마을은 안전했고, 그지? 사람들은 단결했으며, 그리고 마을은 나름의 질서가 있었다. 그지? 질서가 있었는데, 이걸 네가 진실을 밝혀버리게 된다. 우리가 진실을 밝혀버리게 된다면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마을 사람들이 너의 편지를 편지를 운반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이제 중간에 읽어보고 마을 사람들에게 다 얘기했다. 나에게 편지가 오기 전에.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지금 이 막루로 찾아오고 있다. 마을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촌장이 나를 가만 놔두겠느냐? 죽여버릴 거였어, 나를. 그지?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진실을 알게 된 날 마을에서 처음으로 살인이 일어나게 될 거다. 너는 그걸 원하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뭐라고 하느냐? 야, 네가 알고 있는 그 흰 구름이 내일까지 계속 있을까? 아니면 흰 구름이 이게 과연 그대로 있을까? 여러분들 그 얘기가 어디 있냐면요, 그 72쪽에 있습니다. 72쪽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네가 본 그 흰 구름 있잖니? 그건 내일 사라지고 없는 거니? 이런 식으로 하면서 흰 구름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자기가 봤던 소년 이 다가 봤던 이 흰 구름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자, 이런 식으로
촌장은 진실을 밝히지 않은 이 소년을요, 회유하고 설득합니다. 회유하고 설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흰구름을 의심하게 하면서 결국엔 어떻게 하게 만드냐면요. 야, 오늘만 거짓을 말하자꾸나. 오늘만 거짓을 말하고 내일은 나와 함께 진실을 말하자꾸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 소년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소년이 결국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이 소년이 망루 위로 올라가서 이 때가 나타났다라고 결국엔 소리를 지르고, 그죠? 그러니까 촌장이 생각대로 한 거예요. 오늘은 거짓을 말해버립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이 울타리 너머에 이리 때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이 촌장의 회의와 설득에 넘어가서, 이런 이야기에 넘어가서, 회의와 설득에 넘어가서 결국에는 이제 이리 때는 없다라는 이 진실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이리 때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양쪽불국을 막 두드리는 이런 행위를 결국 하고 맙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촌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은 거짓을 말해도 내일은 진실을 말하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거짓을 말했는데 내일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이거. 결국 소년은 마을 사람들에게 거짓을 말해버리고, 이제 이리가 나타났다라고 말해버리고, 결국 이 거짓을 말한 이 소년은 결국 권력, 촌장이라는 이 권력에 아주 충실한 하수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요, 왜 하수인이 되냐면 촌장이 마을 사람들에게 여러분 결국에는 이제 결국에는 이리 때가 존재했습니다. 이제 다시 마을로 돌아가서 우리 평소에 살던 삶을 그대로 삽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사람들 돌려보내고 이 소년에게 얘야, 너는 이제 평생 망루에 있어야 된다. 다시는 마을로 오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은요, 평생 망루에서 쓸쓸하게 살아야만 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가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소년, 그지? 진실을 알게 된 이 소년, 그리고 진실을 알리려고 했던 이 소년은요, 어떻게 보자면 이제 이 권력의 희생자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희생자이기도 하죠. 희생자이지만 그렇지만 동시에 어떤 인물입니까? 평생 망루에서 거짓을 이야기하는 이 뭡니까? 권력의 하수인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이 파수꾼 소년이었던 이 다에 대한 동정심, 그지? 희생자인 이 파수꾼 다 이 소년에게 동정심을 가졌지만 나중에 결국 이 진실을 알고 있는 이 파수꾼마저 설득하고 회유당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독자들은 뭘 느끼겠습니까? 분노를 느낄 거죠. 그지? 분노.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 그럼 여러분들 이제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이야기는 우화하고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죠? 담겨져 있어요. 우화고 무언가 이제 풍자 또는 비판의 목적이 분명하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또 뭘 이야기했습니까? 가장 제일 처음에 시대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용은 아주 단순하니까 이해가 안 됐던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건데, 이 이야기를요 갖고 결국 작가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칠판을 좀 지우고요. 자, 여러분들은 자, 보겠습니다. 자, 결국 이 작품은요, 무언가 비판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해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 작품에서 비판의 대상,
과연 이제 무엇일까? 자, 일단은 뭐 이제 인물일 겁니다. 인물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가장 먼저 누굴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까? 촌장이죠. 촌장. 그지? 작가가 비판하고자 하는 사람은 촌장입니다. 그렇다면 촌장은 왜 비판을 해야만 할 것 같습니까? 그죠? 마을에서 가장 권력이 강한 권력자이죠. 권력자. 시대적 배경을 생각해 봅시다. 1970년대 유신헌법을 발표했던 누구? 그렇죠. 대통령. 그죠? 대통령. 독재를 일삼았던 그 대통령이 바로 권력자. 그죠? 자, 어떤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겠죠? 자, 진실을 왜곡하고, 권력자로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진실을 왜곡하고 사람들을 통제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휘둘렀던 그 권력자인 촌장을 첫 번째로 비판의 대상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여러분들, 파수꾼들도 비판의 대상이에요. 자, 가장 먼저 누가 비판의 대상이겠습니까? 파수꾼 가. 파수꾼 가은 어떤 역할을 했었죠? 막루의 제일 꼭대기에서 황야를 보면서 흰 구름이 나타나면 이리 때 나타났다라고 거짓말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진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왜곡했던 사람이죠. 왜곡했던 사람. 그지? 이 권력의 하수입니다. 비판 대상이죠. 그 다음에 파수꾼 나. 파수꾼 나는요, 노인이에요. 노인인데, 파수꾼 다가요. 소년이 파수꾼 나에게, 노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병 너머에, 울타리 너머에 이리 때는 없어요.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나는 못 들은 척 합니다. 못 들은 척해요. 못 들은 척을 하고, 그 양철북을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에 이 나의 대사가 진짜 재밌는데, 마지막에 여러분들 뭐라고 하냐면, 나가 촌장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철북 치는 내 모습 좀 멋있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어떤 의심이나 어떠한 생각 또는 어떤 비판 의식도 없이 맹목적으로 이 권력을 따르는 사람, 왜곡된 진실에 대한 어떤 무비판적인 어떤 수용을 하는 사람, 그죠? 그리고 양철북을 치는 일을 한다고 했었죠. 왜곡된 진실을 확산하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결국 이제 이 사람도 권력의 하수인 거죠. 맹목적인 하수인.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파수꾼 다도 비판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사실 처음에는 파수꾼 다는 동정의 대상이었어요. 그렇지만 파수꾼 다도 결국에는 평생망루에서 뭐가 됐습니까? 파수꾼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권력의 하수인이 됐다라면서 이 파수꾼 다도 결국에는 비판의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다. 여러분, 이제 조금 더 범위를 확대시켜 보면요, 마을 사람들 전체도 비판의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들도 어떤 나와 비슷하게 촌장에 대한 어떤 그 맹목적인 어떤 권력에 대한 어떤 굴복이랄까 또는 따름이랄까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마을 촌장에 대한 어떠한 저항도 없어요. 그치?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 전체도 비판의 대상이라면 대상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결국에는 여러분들 뭡니까? 1970년대 시대 상황을 비판하고자 창작된 결국 우화인 겁니다. 우화. 그죠? 자, 쌤이 시작할 때부터 이제 끝까지 계속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제 이쯤 이제 쌤이 설명을 했으면, 이게 어떤 목적을 갖고 창작한 작품이고, 어떤 이야기이고, 왜 이런 어떤 틀거리를 이제 설정을 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생각을 이제 여러분들 하게 됐을 겁니다. 자, 이해를 이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여러분들 이제 내용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서 좀 마무리 짓고, 이제 또 뒤에 내용을 또 보기로 하죠.